진보정치 미래를 말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희입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오늘 아무래도 판결 얘기는 안 할 수 없는데요. 어제 판결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약을 하고 있는 중인데, 김유진 PD가. 일단은 결과만 말씀드리자면은, 이석기 의원이 포함된 그 분들, 내란 음모,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서 12년형을 1심에서 지금 선고했다고 합니다. 12년. 국가보안법은 물론이고 내란 음모까지 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이것에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정권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특집 생방송 진보정치 미래를 말하다. 네, 평론가 최영일 씨 그리고 딴지일보 정치부장 물뚝심송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뚝심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물뚝형님 탄신일을 축하드려야 되는데 이게 속보가 어마어마해서 그러게요. 생신이 묻히게 될 것 같아요. 예, 물뚝절이라고도 하죠. 그 얘기는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방송에서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방송 바람직합니다. 예, 바람직하니까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혁명동지가 적기가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것 이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의 그런 근거가 됐고요. 또 모여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나눴던 것 유리조장고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고 거기서도 감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내란 음모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명의 피고인은 징역 4년에서 7년을 선고를 했고요. 이석기 의원에게는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지금 현재 뉴스와이에서는 이 부분을 보도하면서 한쪽에 계속 북한의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북한 고위층들의 화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이거 참 역시 그 시각 이미지라는 것은 강렬합니다. 저러니까 저도 좀 무섭네요. 예,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네, 최유일 씨입니다. 차라리 북과의 연계를 좀 밝혀주지. 예, 밝혀주지.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연계는 없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면서 자생적인 조직인 게 더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드렸었잖아요. 오늘 좀 이게 참담한 것이 뭐 이제 물론 이제 김용판 무죄. 지난주는 그 이슈가 핫 이슈였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재인 의원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법사의 오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트윗에서 가장 많이 돌고 있는 이야기가 이 권은희 수사과장, 전 수사과장과 같은 이 경찰 내에 논리정연한 국회에서도 증언하고 법정에서도 증언한 사람의 발언은 다 무시하고 김용판은 무죄를 줬는데 지금 이게 통합진보당 관련 내란 음모 사건은 어찌 보면은 그 아로 조직의 국정원과 검찰이 이제 우선은 주장을 한 아로 조직의 내부 제보자의 증언이 신빙성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 재판은 45차 공판까지 진행이 돼서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됐고요. 174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결국은 이 수원지방법원은 이 검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과연 이것이 이제 정당한 판결이 되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그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 무죄 판결이 났죠. 23년 만에. 그리고 우리가 이 영화 변호인을 통해서 받은 불임 사건, 실제 사건은 불임 사건이고 그것이 이제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모두 다 현재 시점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뭐 통합진보당을 지지하건 안 하건 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뭐 잘 알건 모르건 지금 이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 또 10년이나 20년이 지나서 무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14년의 현실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 주제가 이제 진보 정치 미래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진보 정치가 가능할까요? 하는 이제 물음부호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 판결을 보면서도 저는 좀 역사가 많이 뒤로 돌아갔다. 이 진보 정치라고 하는 것에 희망을 찾기가 상당히 좀 어두운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절감을 하면서 한번 논평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 순간 근데 매우 핫한 그런
검색어죠. 혁명 동지가 이분의 가수 생활 20년 역사상 네. 이런 자신의 노래가 이렇게 포털 뉴스에서 상위권으로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싱어송라이터고요. 노래표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네. 가수 싱어송라이터 백자 씨 전화 통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진짜 안녕하실 리가 있나요? 네. 이게 자꾸 웃음이 나는 하루라 가지고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연예인으로서. 자신이 그것도 22년 전에 만든 노래를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는 23년 전이군요. 실검 1위. 네. 네네. 제 선배님을 제치고 이렇게 올라가게 돼서 정말 소속이 짝이 없습니다. 네. 네. 저는 하지만 5장의 음반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보니까 인물로도 한번 4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인물로도? 네. 야, 앞으로도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혁명동지가를 좀 제 솔로 음원으로 좀 만들어 놓을 걸. 그렇게 저작권협회도 좀 등록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오늘 좀 팔렸을 텐데. 짭짤했을 텐데. 네. 그게 안타깝습니다. 이 노래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때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네. 네, 그때쯤에 이제 저희 학교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정원식 총리 와가지고. 그렇죠. 외대. 네네, 외대입니다. 학교가 좀 어수선하고 선배들은 없고 막 이래가지고 좀. 잠깐요. 그 얘기를 해주시죠. 정원식 총리가 왔다는 것만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고3 때 전교조 저희가 이제 1세대거든요. 네네네. 그 당시에 정원식 총리가 그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전교조 선생님들 해직에 앞장섰죠. 예. 그래서 이제 정원식 총리가 저희 학교에 강의를 온다는 얘기를 듣고. 네. 저희 1학년들을 비롯한 이제 선후배들이 항의를 하러 갔죠, 그때. 예. 그때 마침 이제 다들 MT 갔다 온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이. 예. MT 갔다 와서 이제 전부 쳐먹고 이제 밀가루랑 계란이 좀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MT 갔다고 돌아오다가. 네. 저희가 학교가 좀 아시다시피 좀 좁습니다, 저희들이. 작죠, 네. 네, 작습니다. 경문에서 대학원까지는 뛰면은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죠. 네. 들어오다가 그만 왔다 그러길래 그냥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있던 계란, 밀가루를 던진 건데. 예. 저희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밤 8시부터 뉴스가 달라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저희 학교에서만 제가 기억하기로 한 30여 명이 수배가 됐어요. 예. 그 사건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사실 선배들은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운동권 선배들은 다 수배된 거죠, 말하자면. 그렇군요. 그것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좌경 맹동주의인데. 그렇죠? 저희도 그때 폐륜하라고 그랬습니다. 폐륜하. 예. 그랬죠. 사실 운동의 관점으로 봐도 전혀 이득이 안 되는 행위였어요. 그럴 줄 몰랐죠. MT 갔다가 그냥 남은 거라니까요. 네. 아무튼 그런데 그런 사건 이후에 학교가 썰렁해졌을 때 힘내자고 만든 노래였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때 굉장히 좀 어려웠죠. 제가 2학년 때니까. 예. 3, 4학년 선배들은 다 잡혀가고 그랬으니까는 저희들이 좀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만든 노래였는데. 네. 가사가, 잘 봐요. 가사가 동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벽을 넘어 진격하는 전사들의 붉은 발자국 잊지 못해. 돌아보면 부끄러운 내 생을 그들의 비기랴마는 뜨겁게 부둥킨 동지. 혁명의 별은 찬란해. 몰아치는 미제에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고 변치 말자 다진 맹세. 너는 조국, 나는 청년. 와, 일단 손뼉하면 지금 요즘에 이런 가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이 정도는 굉장히 하드코어죠. 하드코어. 근데 사실 지금 들어보면 이게 지금 굉장히 좀 그래 보이지만 이게 20년 전에 91년도에 보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센 가사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는 맞아요. 특히 이제 NL 운동권에서는 바로 항일 무장투쟁 시절, 즉 그러니까 만주 쪽에서 무장투쟁을 했던 사회주의 계열의 또는 민족주의, 아직도 그때 좀 남아있었던 그런 민족주의자들, 그런 독립군들, 무장투쟁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의 삶을 배워야 한다. 네, 이런 거 있었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만든 나라가 북한이다. 라는 이런 뉘앙스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뉘앙스는 있었지만 사실 뭐 제가 2학년 때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거든요. 아, 네. 사실은 이게 저도 그 당시에 네. 이 기억이 나는 게 좀 공부 잘하는 그 선배들한테 네. 열심히 하는 선배들한테 그 당시 그 저 독립운동이 복만주가 많았냐 뭐 복만주가 많았냐 막 물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의견서까지 제출을 했는데 네. 네, 그게 이제 국가범법 위반으로 그 제창한 게 유죄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게 참. 네. 오늘 트위터에 제 노래 불렀다고 유죄 판결 받으신 분들께 뭔가 죄송하고 네, 혹시 저 창작자라고 잡혀 들어가면 사식 만난 거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기타도 꼭 넣어주시고요. 그랬습니다. 네. 그 기타 반입 안 되는 건 아시죠? 그게 참 우리나라 감옥의 참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복지 문제로 넘어가시는. 아니 그 외국에는 그 작가분들 들어가시면 다 펜이랑 종이 준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 거기서 위대한 작품들을 쓴다는데. 그렇죠. 그럼요. 마르코 폴로도 그렇게 썼었고요. 뭐 세르반테스도 그렇죠. 네, 세르반테스도 그렇고. 요즘에 북유럽에서는 네. 그 감옥에 게임기를 새 거로 바꿔달라고 네. 게임기. 시위를 하고 있는. 또 문제가 됐었죠. 저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뚝심송님 저 중저음 좀 줄여주세요. 예. 베이스를. 네. 예. 저는 기타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이 좀 착잡하실 텐데 요즘에 이런 가사를 쓰지는 않으시고 또 다른 활동의 방향을 넓혀가고 계십니다만 그 창작의 자유, 네. 이런 것 그리고 시대가 변한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20년 전에 이 가사 그리고 이것이 뭐 특정한 딱 봤을 때 왜 김일성 얘기한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요 북한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것도 북한에서 만든 노래도 한데 이걸 가지고 국가보안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한 사람의 예술 가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의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이제 이게 김남주 시인께서 이 384는 384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예. 네, 머릿속에서 좀 그런 게 좀 많이 막 그 통제를 좀 주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혹시 내가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네. 예를 들어 뭐 아침 이슬 같은 노래가 뭐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이게 또 태양이 혹시 김일성이 쓰고 있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사실 뭐 지금 봤을 때는 이 코미디로 봤을 때는 거의 뭐 흡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혁명의 별은 찬란해라는 그 대목이 네네. 있어요. 이 별이 김일성 아니냐 이렇게. 네네. 그렇게 이제 지칭을 한 거죠. 네. 네네. 그래서 참 그런 게 좀 이제 무섭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알겠습니다. 네. 제가 기타는 못 넣어드려도 사식은 넣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술로 좀 넣어주십시오. 네. 주류 반입이 되나요? 일단은 잡혀가기 전에 술부터 한 잔 사야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번개 때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이와 같이 뭐 웃는 게 아닙니다만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런데 그래도 짚고 넘어갈 네. 사항은 하나 있죠. 예, 말씀해 주십시오. 물뚝심송님. 그 외대에서 벌어졌던 사건의 핵심은 네.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할 때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 음식은 항상 정량 준비해서 다 먹어야 한다. 네. 그 남긴 음식 때문에 모든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야, 그게 그렇죠. 군대식이죠. 군대에서는 항상 그 모자라지도 않게 남지도 않게. 그렇죠. 예, 음식은 해야 된다. 그건 뭐 나름 지금 물뚱님 말씀은 친환경 관점에서 옳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녹색당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일인데 지금 방금 오늘의 판결을 요약해주기 위해서 우리 김효진 PD께서 와 계십니다. 예, 아유,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금 한 4시 반까지 다른 방송을 녹음을 하시다가, 예, 30시간에 지금 정리를 해서. 작업을 하시고, 또 네. 이제 이 추가 근무를 하셨군요. 김효진 PD 지금, 얼굴이 리뉴얼 좀 해보겠다고 점을 몇 개 뺐죠, 지금? 한 30여 개 뺐습니다. 얼마 들어요, 그거? 한 30만 원 들었어요. 아, 그래요? 점 하나에 10,000원?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점 하나에 10,000원이고? 네, 뭐 그 정도 한다더라고요. 예, 그거 언제까지 붙여놔야 돼요, 이제 뭐 떼도 된다 그래서 많이 예. 떼고 네. 심한 거 몇 개만 붙여놨습니다. 굉장히 민망하네요. 방송도 하랴, 미용도 신경 쓰랴. 점도 뭐 20개 이상 빼면은 좀 할인되고 그러나요? 네, 그래서 딱 잘라서 30만 원에.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브리핑 좀 해주시죠. 네, 이 진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점 얘기로 이렇게 긴장을 풀어주셨네요. 조금 전에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재판은 뭐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자, 수원지법 형사 12부가 재판을 맡았죠.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소된 이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에게 징역 7에서 4년, 네. 자격정지 7에서 4년 이렇게 선고가 됐습니다. 네. 네. 이 공소 사실을 법원이 모두 다 인정한 건가?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을 다 받아들인 건가? 이게 중요한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예, 모두 다 유죄로 인정을 한 겁니다. 자, 이석기 의원이 RO라는 조직의 총책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을 한 거고요. 네. 자,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민족사적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현 정권을 타도하자고 독려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 사회의 변혁을 꾀하기 위해 혁명 시기를 준비하는 등 국헌 문란의 의도가 있었다는 게 인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아로 모임에 관해서인데요. 아로 모임에서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음모에 가담하려고 했다. 내란 실행에 합의가 있었다. 이런 판시를 했고 네. 또 이 문제가 됐던 합정동과 곤지암에서의 회합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두 차례 모임, 이건 조직 모임이다. 사상 학습하는 소모임, 아로의 세포 조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석기 의원이 혁명 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것, 이것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인정이 된다고 했고 네. 통합진보당, 진보당이 꾸준히 주장을 해왔죠. 검찰이 이 조작했다. 특히 녹취록이라는 거 이거 끼워 맞췄다. 짜깁기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정황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이 조작이라는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도 판단을 했습니다. 네. 예. 예. 현재 물론 여러 수정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네. 녹취록 전체의 기조를 모두 인정한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공소사실 다 인정한 거고, 자, 논란이 되는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직 현장에 있는 기자들에게도 판결문이 배포가 되진 않았을 거라서 나오는 기사들 또 들려오는 이야기들 좀 더 봐야 하겠지만 네네. 결국은 통진당이 진보당이 프락치로 지목한 그 이모 씨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람의 법정 진술에 법원은 거의 전적으로 손을 들어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진술의 신빙성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있어 왔습니다. 네. 진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일관적이어야 하는데 네. 다소 헷갈리는 대목이 있었다. 네. 이런 주장을 진보당과 변호인 측이 해왔었죠. 네. 이건 논란의 여지로 남아 있고 자 내란 음모 실행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 있었는지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는데 예. 이 부분은 별도로 치밀하게 판단을 하진 않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면은 이런 짓을 해보자 하고 마음을 먹는 것 자체를 적발해서 네. 법적으로 처벌을 하려는 의도였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진짜 가당한 얘기를 한 건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한 건데 한 건지 뭐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이 진짜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를 판단했어야 되는데 마음을 먹은 것 자체를 가지고 단죄하려고 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심 공판에서 이 김재현 진보당 의원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자 검찰이 아로라는 조직의 실체 내지는 이 북한과의 연계성은 입증하지 못했다고 사실상 스스로 밝힌 대목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러지 못했는데 밝히지 못했는데 이거를 유죄로 인정할 수가 있는 건지 뭐 등등 이런 네.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네.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하자면은 이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검찰에서 했던 주장들, 구형들을 거의 모두 인정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간첩질했다. 그리고 나를 뒤엎으려고 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김효진 PD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사실상 우리나라를 남한을 미국의 반식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자본주의도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반봉건 또는 반자본주의로 인식을 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일 시기에 그런 민족해방 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전형적인 그런 그 당시에 NL 운동권들의 사고에 바탕한 그런 가사와 악곡이었습니다. 20몇 년 전에는 참 자주 들을 수 있었던 그런 풍요였는데. 그랬죠. 이석기 의원이 외대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김재현 의원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학창 시절에 불렀던 노래를 불렀던 모양인데, 예. 어떻습니까? 최영일 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당시에 대학마다 지난주에 그 얘기를 깊이 들어가진 못하고, 네. 우리가 이제 진보 정치 전반, 지난주에는 주로 이제 민주노동당이 등장하면서, 예. 이전에는 언더그라운드 운동 조직이었던 세력이 이제 합법 정치 영역에서 네. 뭔가 집권 투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그랬었죠. 네. 80년, 저도 이제 80년대고 우리 손 선생님, 우리 물뚝 형님 다 같이 이제 동세대이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는 복귀하지 않아도 너무 체감이 잘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끼리는 알지만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 모르실 수 제가 있으니까요. 이 8호 학번으로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NLPD 논쟁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고요. 네. 저때 이제 느꼈던 것은 산민투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첫 시위에 나갔을 때 그 닭장차에 이제 잡혀 들어갔더니 다행히 훈방이 됐는데 산민투가 민중. 아, 예. 그러니까 사실은 NL과 PD가 다 합쳐져 있는 네, 말이었죠. 네, 네, 민족, 민중, 민주. 네. 이렇게 해서 그 백골단 아저씨가 새끼야, 넌 산민투 뭔지 알아? 네. 저는 이제 손문의 산민투를 생각하고 민생 그랬더니 꿀밤을 딱 때리면서 민중도 모르면서 데모에 나왔어? 이제 이러고 이제 훈방이 됐어요. 네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군대 다녀오니까 이제 이 대학가마다 NLPD 논쟁으로 서로 이제 총학을 잡으려고 나름 또 내부에서의 권력 투쟁이 발생하고 그랬죠. 네.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진보 정치를 논할 때 이 한국 사회에서 이건 유럽이나 미국은 또 굉장히 다른 상황일 것 같은데 21세기의 유일한 분단 국가다 보니까 이 분단이 문제인데 결국은 저도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YS 정부가 권위주의 정부이긴 했지만 남북 경협 이런 거 추진하면서 이제는 문민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민주화가 이루어져 나가면서 남북 관계도 뭔가 좀 해결이 되겠구나. 이제는 그 민족 문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 당시에 무슨 바람이 불었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국내에 확 유행을 하면서 이 진보 사상을 가진 분들도 이 포스트 내셔널리즘을 얘기했거든요. 예. 이제는 민족은 극복하고 무슨 국가냐, 코스모폴리탄으로 가는 거다. 이런 세계주의, 그때 세계 시민. 이건 사실 칸트의 이야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진보의 계보를 따진다면. 오래된 얘기네요. 예, 그래서 이제 민족은 극복하고 우리가 민주 혹은 민중, 대중정치 이런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다가 지금 이제 2014년에 우리는 아직도 냉전을 극복하지 못했구나. 이 민족이라고 하는 화두가 아직도 진보 정치 내에서 NLPD를 가르고 있고 어찌 보면 또 이제 저렇게 이제 북한과의 어떤 유사성 이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또 아까 이 백자님 얘기 주셨지만 이 혁명 동지가라고 하는 것은 남한산 노래 아닙니까? 남한산 노래죠. 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지금 잘 모르는 대중들은 운동권 정서를 모르는 대중들은 이 매체들을 통해서 북한 노래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적행위라든가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적개가 같은 노래들은 영화에서도 인용이 되게 흔히 나오죠. 됐었고. 흔히 나오고 가락 자체는 우리에게 익숙한 민요입니다. 독일 민요에서 흐름이 온 것이고 가사만 나라마다 다르게 불러졌는데 적기가는 저거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응원가에 그렇죠. 항상 불려지는 역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좌빨이군요. 그렇죠. 예. 빨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까지 빈센티노 예전에 이분이 프랑스 사람이었다고요? 네. 예, 프랑스의 가톨릭 성인. 그리고 2013년에 사업 말아먹은 것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빈센트 2013이라는 그런 트위터 네임을 갖고 계신 최영일 선생이 얘기였고요. 그러면 라틴어 고대 그리스어로 물뚝심송을 이렇게 표기를 하면 무르투쿠스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고 글래디에이터 같아요. 글래디에이터 주장하면서 무르투쿠스라는 그런 이름을 트위터 이름을 쓰고 있는 물뚝심송님의 이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처음 받은 인상은 아까 이 화면에 나왔지 않습니까? 뉴스와이아 화면이 나오면서 계속 배경에 김정은과 그의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이제 동상들이 계속 비춰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받은 느낌은 뭐였냐면 솔직히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어이가 없겠다. 억울하겠다. 쟤들 알지도 못하는데.
왜 쟤들이 우리 편이라고 주장하면서 남한에서는 처벌을 하는 것일까? 그렇죠. 좀 당황스럽다. 별로 친하고 싶을 것 같지도 않은데. 네, 별로 관심도 없고. 좀 자기는 다른 일 때문에 골치 아프더라고요. 마식령 스키장인가요? 참 그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볼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만약에 북한 당국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건 어이없는 일이겠네요. 당황스러운 거죠. 예. 지금 뭐냐 이게 막 그런. 지금 제 생각에는 네. 이제 오늘 저는 이 판결의 예측을 또 실패했는데 저는 예측을 항상 틀려왔습니다. 네. 펠레 저주 같은 거군요. 저는 이제 뭐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위반으로 인정을 할 거고 생각했지만 그렇죠. 네. 내라는 모죄는 구성이 안 된다고 법원이 판단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 사건이 사실 그 북한과 연계된 종북 세력의 준동에 대한 사회적 처벌 얘기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사상성을 단죄하는 비민주적인 사법부의 행태도 아니고 저는 이 사건은 오로지 국정원이 자신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사건을 국정원의 그런 꼼수를 사법부가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자, 가뜩이나 안 그래도 국정원이 여기저기서 지금 계속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선거 개입 문제에서는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억지로 지금 억지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 공무원, 탈북자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간첩을 몰려고 하다가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어요. 위조 서류가 빵꾸가 났죠. 그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국정원이 그 서류를 위조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중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그 서류는 위조됐다고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국정원이 자기가 맞고 중국 정부가 틀리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아직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국정원이 그런 식으로 항상 그 선거 끝나고 자신들에게 쏟아진 그 대선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 그 의혹에 대한 당연한 그 결과로 국정원 조직을 개편하고 국내 정치 파트를 없애는 이런 개혁이 다가올까봐 그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자꾸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작년 가을에 그렇죠. 터졌죠. 예. 최동욱 검찰총장 이제 사퇴 직후에. 예. 실질적으로 한번 모든 걸 털어버리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석기와 그의 동료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한 겁니까? 어디에 불을 질렀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누굴 때렸습니까? 부정 개편한 것도 아니고. 예. 아니요. 이 지금 오늘 판결을 잘 보시면 나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필립 K 딕이라는 유명한 공상과학 소설가 얘기. 그렇죠. 예, 거기서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프리크라임처럼 과거 미래를 읽어서 범죄를 할 사람을 미리 제거하는. 벌써 대한민국은 이런 그 첨단 범죄 처벌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초선진국이라고. 그러니까 에러 소설을 읽고서는 포르노를 찍을 개연성이 높다. 있으니까 잡아간 거네요. 음란 공연 혐의로 미리 이제 잡아놓은 거죠. 미리 잡아가는 그런 거군요. 사회 안전을 위해서. 근데 제가 더 한 걸음 더 나가자면은 그 통진당의 그 이석기 의원과 그의 주변 사람들이 어떤 뭐 폭력적인 테러라든가 이런 걸 할 사람들은 절대 아닙니다. 도대체 이 법원의 판단은 뭐냐는 거죠. 그냥 국정원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이상한 기소를 그냥 그거는 여론도 그렇고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또 가장 핵심적으로 최고 권력자의 의지도 그렇고 받아들여주자. 라는 식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저버린 겁니다. 저는 오늘 사건 판결에서 가장 크게 비난받아야 될 대상은 대한민국 사법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물뚱님 말씀에 전체적인 흐름의 진단과 분석은 대동소이하게 공감을 하면서 아까 이제 펠레 저주처럼 예측이 계속 틀리신다 그래서 이 변호인의 대사를 이제 조금 이제 패러디하면 세상이 그렇게 말랑말랑하지가 않아요. 세상이 말랑말랑한 줄 알았어요. 저는 정확하게 검찰이 3일에 20년 구형했을 때 오늘도 이제 이 종편에서 모종편에서 이 변호사들하고 대기실에서 막 이제 토론하다 나왔는데 전 12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민변 쪽 변호사분들은 다 무죄다. 내라는 뭐 부분은 국가보안법은 걸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보수적인 변호사들은 뭐 20년에서 15년까지 다양했는데 법조인도 아닌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맞춰서 사실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 그 12년을 칠 것이다라는 것의 배경은 지금 우리 사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의 책임이 있는데 이게 사법부의 책임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법부는 혹은 오늘 그 판결을 한 수원지법의 판사는 어떤 정치적인 압력이 있었을까?
네. 우리가 민주국가에서 그런 고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고민과 또 이제 보수적인 분들은 야, 그거는 한낱 너의 음모론일 뿐이야. 이렇게 뭐 또 이제 질타하실지 모르지만 자연스러운 그 사고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법치를 가장 많이 강조하는 사회이면서도 네. 무언가 많이 정상적이질 않다. 아까 이 백자님 말씀 중에서 38선 문제 얘기하셨지만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지금 이 내면도 자기검열 기제가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지난주 일주일 전에 이 토론을 하고 갔더니 네. 우리 김용민 교수님이 트윗에 뭐라고 날려주셨냐면 뭐 이석기 구형 20년 뭐 다 모른 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멘트를 날려주셨어요. 네. 그런 얘기가 우리 토론 중에 있었겠죠. 네. 근데 오늘은 이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12년 징역에 네. 10년 자격정지. 사실 지금 이 지난 MB정부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정봉주 전 의원이 네. 꼬박 1년 다 채우고 나왔잖아요. 맞아요. 사면, 복권 이런 얘기했는데 정말 다 채우고 나왔고 그러면 이변이 없는 한, 이 정치적 이변이 없는 한, 뭐 이석기 의원은 어떤 이제 잘못이 있었건 없었건 진실과 상관없이 12년 동안 이제 감옥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1심 판결입니다. 아직은 2심, 3심이 남아있긴 한데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검찰이 20년 구형한 것도 사실 좀 코믹한 상황이었죠. 네. 내란의 수괴는 최소 사형입니다. 그렇죠. 예, 기본 사형 들어가는 거고 그 내란은 무죄로 20년 구형을 한다는 것도 우습고 그 20년을 또 뭐 장바닥에서 애누리 하듯이 12년으로 깎아준 사법부도 웃기다는 거죠. 내란은 무죄가 구성이 됐으면 오히려 검찰 뭐 형량을 최대 그 구형한 형량을 다 때려주든가 아니면 내란은 무죄는 구성이 안 된다고 빼주든가 이게 합리적이죠. 이런 식으로 흥정을 자꾸 한다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도 자신의 정당성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지금의 그 사회 분위기와는 관계없이 특히 최고 권력자들의 그 중심부의 의지를 정확히 반영을 한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예,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가장 강하게 작용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 물잡이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부정의한 놈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이 몰려오네요. 바로 이게 대다수 뭐라 그러나요? 그 저희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양심적인 뭔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의 그런 허탈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설마 혁명 동지가 이 노래 들었다고 우리도 잡아가려나? 그래 다 잡아가라 스불놈들아. 이메가스토님. 지금 이 방송에서 노래를 트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의 그 내란은 무죄 혐의자를 양산한 거죠.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건 명확히 봤는데 아까 저 뉴스 자막을 보니까 혁명 동지가 재창으로 국가보안법에 저촉. 따라 부르면 국가보안법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행사에서 재창하는 것을 그렇죠. 지난 정부 이번 정부 잘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노래는 부르지 않는 암묵적인 동의로 흘러가고 어떤 노래는 재창하면 이제 잡아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돼 있는 게 제가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것은 이게 문화평론가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노래는 금지곡이고 어떤 노래는 금지곡이 아닌 거지? 얼마 전에 국방부 금지곡이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문화평론가라고 하셨어요? 네. 아 정치평론가가 아니었군요. 아 어디는 정치평론가로 나가긴 해요. 아 그래요? 네. 하긴 뭐 전 가수인데 이러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융복합 시대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하나는 진짜 아쉬운 것이 그 참여정부 집권했고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점유했을 때 그때 국가보안법을 없애지 못한 게 아직까지 살아남아서 이 현상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하죠. 더욱 아쉽네요. 그게 겨울이었어요, 그죠? 무척 추운 겨울이었고 그 당시 열린우리당 당사가 있었던 영등포. 지금은 민주당사가 있죠. 그렇죠. 거기 천막 쳐놓고 농성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죠. 단식 농성하고 그랬습니다. 그 추운 거기서 기타 치러 노래를 부르러 가는데 우리는 일단 악기가 춥고 건조한 게 이게 쥐약이거든요. 그렇죠. 기타가 쩍쩍 갈라집니다. 아, 나무가. 그리고 일단은 손가락이 곱아갖고 되질 않아. 그리고 감각이 없으니까 엉뚱한 데 쳐갖고 삑살이 나고 그리고 손이 이제 상처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손 다치고 막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몫 보탤 수 있었으면 저 좋았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법.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는가. 그렇죠. 이런 거였는데 그때 폐지 못한 것이 정말 슬픈 일이었습니다만 이 국가보안법을 왜 폐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된다는 의견이 나온
처음은 해방 직후였어요. 아, 그렇죠? 그래요? 아주 초창기에 그 재헌 의회 시절에 벌써 이미 나왔습니다. 그때 이미 이제 우리나라 기본 법 체계, 형법 체계보다 더 먼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예. 그때는 남북 대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시급했던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헌법 체계를 완비한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미 제가 갑자기 성함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분 초대 대법원장께서 김병로 그렇죠. 씨가 이제 형법이 완비됐으니 국가보안법은 필요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나중에 좌파 진보들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악행은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데 왜 국가보안법이 별도로 있어야 하느냐라는 거죠. 일반인 분들이 국가보안법을 없애면 간첩은 어떻게 잡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간첩죄, 스파이죄, 국가기밀 누설, 내란죄, 외환죄, 모든 형법에 다 있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온전시키는 거는 국가보안법에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로 더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악조항들인데 그게 이제 이적 표현물 소지 같은 이적 고무 찬양 같은 거. 이건 도저히 현대적인 법안이라고 볼 수 없는. 여기 걸면 여기 걸리고 저기 걸면 저기 걸리는 그런 법적으로는 법학적인 가치도 없는 그런 조문들. 그렇군요. 예. 마치 최고 권력자의 의지에 의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봉건시대의 국가.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은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지난주에 저는 굉장히 이제 기쁘게 본 뉴스가 뭐냐면 남북 고위급 접촉이 잘 풀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 후반이면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실향민 가족의 자제인 저는 누구나 환영하는 일이죠. 박수 칠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남북 정부 간 대화 접촉 이런 것들은 다 합법입니다, 현재. 그거는 이제 하라고 지금 국민들이 오히려 박수 쳐주고 밀어주는 건데. 왜 안 하려고 막 그러는 거죠? 그와 유사한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북한은 적이니까, 주적이니까 이적 행위, 이적 접촉, 이적 표현물 소지 이렇게 다 걸리는 것인데 지금 사실은 통일부에서 이런 자료들을 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중적인 논리 모순이 우리 사회에 작용하고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법에 의한 처벌이 아니라 누군가 통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자의적인 처벌이 가능한 그 전근대적인 법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성향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네가 우리 편이면 봐주고 저거 편이면 처벌하겠다. 그렇죠. 그럼 이제 공무원이면은 봐도 되고 민간인이면 보면 안 되고 이게 이상한 기준인 거죠. 이게 치안유지법,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이 국가보안법의 전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식민지 시절에 식민모국에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잡아가두는. 식민모국에서 식민지에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심지어는 뭔가 좀 이렇게 특별한 행동을 보이지 않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불량 선인 그 당시에 불량 그래서 후대의 센지라 해서 잡아가서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랬죠. 이후에는 이제 그 불온분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우리 윤동주 시인이 바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45년 얼마 전이 며칠 전이 윤동주 시인 기일이었는데요. 1945년 2월에 해방을 맞기 6개월 전에 이 일본에서 옥중 사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의 유고를 형무소에서 가져온 분이 바로 가수 윤형주 씨의 아버님이셨습니다. 그 같은 이제 윤씨 가문이셨던 거죠. 그런 건데요. 하여튼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의 연장선이라고 디 폭스님께서 이렇게 맞습니다. 제보해 주셨어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이야, 새누리 단가하면 어울리겠네요라고 하는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바보님. 분위기가 딱 어울리네요. 아니, 저는 이게 감상용 코러스로는 훌륭한 것 같고요.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응원가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관중들이 뛰쳐나오면 엄청 울리죠. 이 스타디움에서 보면 쩌렁쩌렁 울리죠. 진짜 찌릿찌릿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군요. 올챙이송이네요.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그것도 이런 반응이 대단한데요. 자, 오늘 재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태까지 실은 저희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는가를 좀 방송 홈페이지 우리 구미티 홈페이지가 녹취록이 있다 그러고요. 녹취록 무서운 거잖아요. 기록이 남는구나. 아마 구민TV에서 조작해서 올리지 않았을까. 야,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자, 두 분께서 각자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정리해둔 게 있으니까요.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난주에 이 주제가 진보정치 미래를 말한다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쨌든 진보정치를 논하기엔 참 엄혹한 시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김용판 무죄 얘기 이제 지난주에도 현안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석기 의원 이 1심 판결이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만 그랬을 때 이 NLPD 얘기로 들어가서 한번 계보를 훑어보자. 우리가 이 역사를 알아야 뭐가 잘 왔고 뭐가 잘못 왔는지를 분석해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아마 이제 물뚝 형님께서 이제 2008년 이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 그 얘기까지 이제 인트로를 하시다가 끝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 기억에는. 그럼 2008년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부터 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은 결국 그 전국연합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90년대까지. 다시. 하긴 경기 동부는 경기 동부 연합의 약자니까요. 그렇죠. 그 경기 동부라는 이름 자체가 전국 연합의 산하, 지역별 산하. 부탁드릴게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전국 연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줄임말이고 원래는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국 연합이죠. 좋은 말들 다 있네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무슨 조직의 이름을 굉장히 길게 짓는 게 트렌드였어요. 그렇죠. 뭐 범민련 이것도 약자였는데. 엄청 길죠. 민청학련. 제가 최근에 홍세화 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홍세화 씨가 연루된 난민전도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의 주말입니다. 뭐 그런 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일관되게 누군가 몇 명이 모여서 의지를 가지고 건설한 그런 조직이 아니라 기존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조직들이 모여서 연대하자. 그러다 보니까 연대가 전국적인 규모가 됐고 그래서 이름이 전국연합이라는 개념이 붙었고 그 산하에 각 지역별 연합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뭐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서울 지역에도 몇 개 나와서 뭐 남부연합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경기 동부연합이 있었던 거고 인천연합. 그렇죠. 여태까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조직이 몇 개 안 됩니다. 경기 동부연합, 인천연합, 그리고 광주 전남을 합쳐서 광전연합이라고 그렇죠. 그러고 울산연합도 있었고요. 울산 부산 울산 경남 합쳐서 뭐 부울경이라고도 하고 울산연합이라고도 하고 그쪽에 노동운동 강세 지역이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이게 그러니까 대중정당 조직이나 뭐 정상적인 그러니까 공당의 정치적인 조직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투쟁 조직인 거죠. 그 반정부 투쟁, 반정권 투쟁을 하는 투쟁 조직이었다고 봐야죠. 당시에는 이제 합법적인 제도 정치권 내에 진보 세력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죠. 전제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시민단체 이렇게 이제 섹터를 분리해서 부르는데 당시에는 그냥 통칭해서 제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학생운동권, 시민단체 또 그리고 뭐 무슨 각종 그 종교단체도 포함해서 그때는 뭐 장준하 선생, 함석헌 선생, 문익환 목사님 다 그냥 제야였어요. 그런 분들이 다 제야로 분류했었거든요. 그 제야의 범 조직이 다 연합해서 만든 전국적인 조직이 전국연합이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전국연합을 왜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꺼내야 되냐면 전국연합이 사실상 97년도경에 실질적으로 해산이 됩니다. 뭐 조직에 이제 틀은 남아 있었는데 그 중앙의 지도부들이 서로 이제 갈라서면서 지역별로 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97년경에 사실상 와해가 됐다가, 그때, 죄송합니다. 빠져나갔던, 그러니까 중앙의 핵심 코어들은 1차로 빠져나가게 되고, 중하부에 있던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다시 조직을 재건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세대 교체가 약간 벌어지는 거죠. 그때 올라왔던 멤버 중에 이석기 씨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무슨 결정을 하게 되냐. 굉장히 유명한 건데,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군자산의 약속. 2001년도에. 이걸 다른 말로 이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뭐 이러는데, 이때 사회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김대중 정권에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죠. 해방 이후 엄청난 적대국으로 서로를 반목하고 살아왔던 남북이 최초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정상끼리 만나서 아주 친밀하게 회담을 하고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아주 극적인 전기가 마련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그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 아주 이제 그 기초적인 수준의 연방제 통일이 가능해질 것이고 향후 10년 이내에 굉장히 자주적인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통일 조국이 수립될 것이다. 아주 낙관적인 전망이었죠. 그럼 여태까지 그 지하 투쟁, 그 대정부 투쟁, 막 이런 투쟁을 해왔던 조직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 대목에서 이 사람들이 투쟁 노선을 포기하고 정당 활동을 하겠다. 기존에 공개적인 정당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바로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군자산이 어디 있어요?
군자산에 있겠죠. 이게 군자동에 있는 거 아닌가요? 군자동은 아니고. 군자동에 군자산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딜 가고 예를 들면 옥샵 같은 걸 갔나 보죠? 허점을 찔렸습니다. 군자산에서 한 700명 정도가, 제 기억이 맞습니다. 700명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700명 정도가 모여서 이 선언에 공동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인원이네요. 당시 그 운동권에서 조금 활동을 한다는 사람들은 거진 다 모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전국연합,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은 예를 들면은 1920년대 말에 신간의 운동 비슷하게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그런 거의 모든 재단체를 망라했던 조직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운동권의 현황상 그 과거제 운동권의 주류가 NL 계열이었고 뭐 심하게 분류하면 한 90% 이상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자산에 약속하던 시점에서도 그 자리와 그 선언을 주도한 사람들은 대부분 NL 계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미 있었던 걸음을 떼고 있었던 민주노동당에 대거 참여를 하게 되는 계기로 작동을 하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그 침투를 한다는 표현, 이때 침투라는 표현도 좋고요. 아니, 뭐 그냥 개별적으로 입당을 한 거니까 전 정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그렇군요. 존중할 수 있는 결정이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 진보 정당의 부침이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민주노동당을 처음 만든 분들은 그 소위 말하는 전국연합 계열이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어떤 분들이었죠? 당시에 지금 뭐 보시면은 우리가 대선 후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맥락이 하나 있는 거고 전국연합뿐 아니라 운동 세력이나 조직이 예를 들면 단일 지도부를 가지고 갔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운동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학생운동도 똑같이 지역별, 대학별 모임으로 돼 있어서 그럼요. 과거에는 이제 전대협, 그 다음에 한총련, 현재는 한대련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물론 이제 당시만 해도 뭐 우리가 제 세대에 딱 떠오르는 것은 그 임수경 현재 의원이 그 평양 방문을 할 때 임종석 의장 체제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은 의원은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죠. 그랬습니다만 그 임종석 의장 체제였던 것처럼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뭐 선출직이라기보다는 선출제라기보다는 이 옹립을 한다. 각 대학의 이제 총학생 회장들이 모인 의장단에서 의장을 추대하고 뭐 또 옹립하고 이제 이런 용어들을 많이 이제 썼었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흘러오는 것처럼 이 지금 말씀하신 전국연합에서도 각 지역별 운동 세력별 그 안에는 학생운동 그룹도 있고 노동운동 그룹도 있고 뭐 지역운동 그룹도 있고 이제 다양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종교계의 영향도 굉장히 강력했었고요. 종교계도 있었죠. 근데 이제 2001년 군자산의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97년에 국민승리 20일이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조직의 주체는 뭐냐 하면은 민주노총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계 내에서 당시에 민주노총이 지금은 또 이제 이게 복수정당 체제, 노조 체제라서 이 민주노총과 그리고 이제 한국노총으로 나뉘어 있어서 한쪽은 좀 온건파, 한쪽은 강경파 이렇게 그룹이 됩니다만 당시에는 노조운동이 89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사실은 6.29 선언 이후 정권 바뀌고부터 이제 굉장히 불타오르면서 87년 그렇죠. 87년 7, 8, 9 90년대부터 80년대 말 노동 대투쟁 기간이라고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에 획을 그은 사건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이게 민주정부다 보수정부다 다 마찬가지지만 노동계는 계속 탄압을 받아왔기 때문에 YS 정부 후반 96년에도 엄청난 이제 노동계 투쟁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참여정부 때도 또 벌어지고요. YS 정부 말기에 대표적인 그 노동화법이 날치기 통과되면서 그거에 항의를 하고 민주노총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도 대중정당을 갖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승리 20일이 상당히 급하게 만들어집니다. 97년도에 급하게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권영길 씨를 후보로 그 언론을 대선 후보로 권영길 씨를 대선 후보로 추대를 하고 그분이 나가서 약 1.5%의 득표를 합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죠, 사실. 하지만 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하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잘하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주로 노동계 중심이 돼서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 중심의 정당을 만들자 해서 설립된 게 민주노동당이 이제 2000년 들어와서 약 3년의 이제 국민승리 20일의 실험 과정을 거치고 이제는 이제 제도권 정당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제 결성된 시점에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에 또 그 그룹이 민주노동당이 이제 합류하게 되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애초에 민주노동당을 만든 그룹은 민주노총 중심의 노동동계였는데 그 당시 전국연합 계열은 그런 당을 만들 생각은 없었고
한 타임 늦게 한 거죠. 한참 늦게. 근데 거의 비슷하지만. 예. 예. 하지만 이제 군자산의 약속을 통해서 민주노동당에 대거 입당을 하고, 예, 여기서부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주소들을 옮겨서 어떻게 한다느니. 근데 그게 네. 저도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쭉 많이 여러 번 살펴봤는데, 네.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하에서 운동을 하던,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뭐 이거 불법이라고 표현하면 좀 애매하지만 불법 투쟁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독재 정권 치하에서 독재 치하니까 불법이라는 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공인을 받고 법의 통제 안에 들어오는 대중정당, 공공의 정당 활동을 하겠다라고 변화를 한 거 아닙니까? 네. 변화를 한 결정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동의를 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분들이 이 민주노동당에 진입을 해가지고 또 실제로 운동권에서 NL 계열 분들이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당원 숫자도 많이 확보가 되고 뭐 그러다 보면 어차피 민주노동당이라는 정당은 굉장히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진보 정당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뭐 당 총재, 뭐 김대중 총재처럼 총재가 뭘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스 정치도 아니었던 거고 그런 건 절대 안 하겠다라고 그렇죠. 맹세를 한 정당이고 모든 당원들이 이 당의 모든 결정을 내리는 당원이 주인되는 진짜 민주적인 정당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느냐? 대의원 제도로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원들은 다 각자 일이 바쁘니까 당원들이 자기 소속돼 있는 곳에 대의원을 선출해 주면은 그 대의원들 몇백 명이 모여서 정당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죠. 근데 그 군자산의 약속에 참여했던 분들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노력을 한 게 대의원 확보. 자기에 속한 그 사람들을 대의원으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예, 그건 뭐 사실은 정파의 그 특성상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럽고 권장되어하고 아주 올바른 일이죠. 그렇죠. 그건 뭐 이제 미국식 대선이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죠. 데이 투표제로. 근데 문제는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민주노동당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어려운 시기에 탄생한 진보 정당으로서 굉장히 오래 버티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민주노동당이 건실하게 버틸 수 있는 저력이 어디서 왔는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 저력은 저는 어떻게 보면 천박한 해석일지 모르지만 돈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약간 운을 띄우시긴 했어요. 정치적인 이제 손익계산. 그럼요. 민주노동당이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노조원들이 내는 당비에서 나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노조원이라는 것은 직장인이라는 거죠. 월급쟁이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 정치에 많은 관심을 쏟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특정 정당의 당비를 내는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습니다. 근데 민주노총이 사이에 끼게 되면은 이분들이 노조원으로서 노조에 노조 회비를 내게 되죠. 과거에 맹비라 그랬죠. 예, 맹비를 내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자동으로 민노당의 당비로 이체되는. 이렇게 함으로써 민주노동당은 뜻밖의 굉장히 많은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을 보유한 큰 정당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몇 억에서 몇십억까지의 당비가 입금이 되는. 국내에서 보면은 가장 이 진성당원 제도라고 하는 것에 충실한 정당이라고 봐야죠. 원흉이고 가장 잘해왔고, 근데 거기에 허점이 있는 부분이 그 노조원분들이 이 정당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직접 참여를 하는 비율이 높았다면. 근데 그분들은 사실상 당무에는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 갭을 NL 계열 분들이 효과적으로 잘 이용을 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닌 분들이 민주노총의 대의원이 되기도 하고. 그럼요. 그런 분들이 가서 선거를 하고 이제 대의원 자리를 차지할 때 제가 그분들한테 유일하게 다른 거는 뭐 어떤 것도 비난을 못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비난할 수 있는 잘못이 하나 있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지금 그 일반적인 노조원들이 투표를 할 때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돈 빠져나가는 건 이건 노조에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설득해서라도 당 대의원 선출에 정상적으로 투표를 하게 할 때 자신이 후보로서 어떤 과정을 겪어왔고 무엇을 바라고 있고 내가 원하는 미래는 무엇인가를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얘기를 했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노조원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나는 노동자를 위한 일에 투신을 하겠다. 실제로 그게 크게 틀린 일은 아니거든요. 크게 보면. 근데 그런 얘기는 강조하고 우리는 NL 계열로서 조국의 통일을 위해 뭐 주체사상을 믿고 뭐 이런 얘기 절대 안 한다는 거죠. 거기 이제 국가보안법 때문에 그런 얘기 할 수가 없다. 그런 핑계가 나오죠. 제가 이 얘기를 한 가지만 이제 실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2013년 초에 경기동부에 관한 글을 써가지고 사회적으로 좀 널리 알려졌었어요. 2013년 초에 사회적으로 널리 인연이 상당히 있으셨군요. 안티팬도 많이 양성. 엄청났죠. 그때 이제 분당 시점에 NL은 다 싫어하겠네요. 통합진보당이 깨질 때. 근데 그때 제가 그쪽 정치권에 계신 분들보다 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제가 슬펐던 게
그러니까 수십 년씩 노조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그 몇 명씩 소모임이 있는데 와서 얘기 좀 해달라.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이분들은 굉장히 놀랍니다. 자기 뭐 20년 동안 민노당 창당 때부터 당원이었고 투철하게 노조 활동했고 노동운동 해왔고 그런데 민노당 내부의 당권을 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느냐. 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나 지금 알았다. 이러면서 분노를 하는 겁니다. 막상 당원이긴 한데 당의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는.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일하느라 바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뚱님이 이제 쭉 한번 이제 짚어주신 진단 분석해주신 그 대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도 당원이 아니고 팩트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 이제 반론을 하거나 논평할 수는 없는데 일반적인 당원 혹은 민주노동당이나 혹은 지금 현재 뭐 통합진보당이나 정의당, 진보신당 다 있습니다만 그 그룹을 다 묶어서 저처럼 다 각각 어찌 보면은 우리 편이다. 그럼요. 서로는 골이 깊지만 현재 어쨌든 뭐 과정을 다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야 할 사람들 아닌가. 그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좀 고민이 있는 거냐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 정당 조직 내부의 리더 그룹의 문제이든 아니면 전체 세력의 문제이든 저는 한 가지는 지금은 충분히 이 진성당원들이라면 끝장 토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사실 이제 노사모가 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킬 때 사실은 인터넷의 힘이 이제 작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2000년대 들어와서 그것처럼 이제 2000년, 2001년 지금 말씀하신 그 운동 그룹들이 합법 정당으로 이제 진보화를 추진을 할 때 지금도 제가 이제 당원인 친구들에게 들어보면 투명해. 왜냐하면 우리는 게시판에서 서로 들이받으면서 이제 끝장 토론을 하니까 게시판에서 통합진보당 게시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당 게시판 중에 가장 활발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이죠. 내부 비판이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 왔다. 어찌 보면 이제 이정희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론을 모으는 과정이 민주적이다. 거기에 대해서 뭐 이 구당권파, 신당권파 혹은 패권주의. 그러니까 저는 좀 요거는 용어를 바꿔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런 용어 쓰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패권주의라고 하면 패권이 있어야 패권주의죠. 뭐 권한이 커야.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많은 매체들이 이번 분기에도 위원정당 이 해산 위기에 처해 있는 통합진보당에 7억의 뭐 이제 국고 보조금이 나왔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새누리당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당이 더 투명한 정당이냐? 이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윤리 기준을 가지고 모든 정당을 비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더 큰 세비를 뜯어가는 그것을 국민들에게 쓰지 않고 1대 99의 구도를 만들어내는 그나마 이제 기득권과 권력과 이제 국가기관을 다 장악하고 있는 정당에 비해서 사실은 이 진보 안에 정말 조그마한 키워야 되는 이제 몇 안 되는 생물들을 놓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패권주의다. 너는 뭐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저는 진보는 정말 격한 논쟁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러한 논쟁들은 서로 정말 날선 비판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미래지향적인 생산성을 좀 답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저 더 큰 도둑놈이 저 앞에 있는데 너무 지금 비할 데 없이 투명하고 비할 데 없이 민주적인 이 조직에서는 지나치게 지금 아니 뭐 비할 데 없이 그러면 너무 순수해 보이니까 그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한다고 하는 지금까지의 현실 정치사 중에서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는 덜한 쪽을 놓고 우리가 더 세게 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김용판 무죄, 이석기 유죄 이 사건만 놓고 봐도 무엇에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가의 부분에서 사실은 이석기는 좀 종북인데. 이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고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미 의견 통일을 받고요. 그죠? 김용판 무죄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석기 의원의 큰 갈래는 쳤다. 다 전제하고. 전제하고. 만약에 근데 여기다 게시판에서 니들 왜 근데 새누리당은 욕 안 하니라고 한다 그러면 이 전제 자체를 이제 우리는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진보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잠시 당황하게 되죠. 네, 그렇죠. 근데 뭐 말씀하신 내용 좋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내에도 여러 가지 갈래가 존재하는 게 당연하고 또 그래야 하고요. 뭐 완전히 통일된 보조로 맞추는 진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북한인 거죠. 그건 오히려 파시스트들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갈라졌을 때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토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당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있어야 된다는 건 사실이죠.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화되어 있고 이 의사결정 구조에 솔직하게 참여해서 합리적으로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그 요 의사결정 구조에만 동의한다면 어떤 사람과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결정 구조 자체를 무력화를 하는 시도가 있었다면은 이것은 같이 못 간다는 거죠. 예. 왜냐? 그 사람들이 어떤 가치 있는 얘기를 하더라도 이 의사결정 구조를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드는 순간에 이 당 전체의 민주주의는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기서 충돌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의사결정 구조를 무력화시키고 당을 구태타로 뒤집어 엎어서 당권을 훔쳐가고 이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닥에서 살금살금 오염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염시킨다는 표현은 좀 과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한다고 하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깔끔하게 못 처리하는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저는 어떻게 그 이야기를 이게 희석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보면 제일 좋을 것 같냐면 예를 들면 다수 그룹이 완고해지거나 아집 혹은 우리가 좀 고상한 용어로 뭐 도그마, 옥소도스에 빠지게 되면 마이너리티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그렇죠. 조그만 당 내에서도 비민주적 행태다 이렇게 비판받을 지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언제나 생깁니다. 그런 어찌 보면은 당시에 뭐 리더그룹 본인들은 더 큰 세력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자원을 다 동원해야 돼. 그렇죠. 우리는 힘을 뭉쳐야 돼. 이게 사실은 이 위에 있는 그룹은 항상 통합을 주장하게 돼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단결을 주장하고. 밑에서는 작은 문제도 불만이 있으면 제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민원을. 그런 것들에 이제 트러블일 수는 있었겠구나 하는 느낌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작은 목소리라도 무시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찰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성찰과 반성이 그거는 동의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결국은 당내 선거에서 발생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의사결정 구조라는 건 결국 최종적으로는 다 표로 나타나는 건데. 근데 그 표심이 왜곡됐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꾸 이제 그런 왜곡시키는 다양한 기법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자,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증거를 대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를 대라. 사실은 이게 다분히 뭐 뭐 그런 얘기라서 그냥 그 통합진보당 민주노총 시절부터 내려오던 다양한 방법 이걸 꼭 그 흔히 말하는 당권파만 쓴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대의원을 우리가 배출하고 싶다. 근데 그 지역의 당원들 숫자 중에 우리 그룹 사람들이 숫자가 모자란다. 그럼 단체로 그걸로 주소를 옮기는 거죠. 그럼 갑자기 당원이 쭉 늘어나죠. 그럼 그 당원들이 투표하면 대의원 되는 거죠. 그럼 뭐 그다음 또 쫙 빠져나가고. 뭐 이런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시키는 행동을 경쟁적으로 서로 하기 시작해요.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단지 그 NL 계열 분들만 이랬다라고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었다. 심성정 노회찬 계열에서도 그쪽에서도 이쪽 대의원을 뽑기 위해서 우린 저쪽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대응해요. 근데 수적으로 앞섭니다. NL이. 쪽수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 자체가 훨씬 더 친화력 있고 친근감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아요. 몰아주기에 능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면서 어깨 동무하고 술 먹고 이런 걸 되게 잘합니다. 제가 느낀 건 그거죠. 그 소위 말하는 NL 쪽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친화력. 그리고 한 사람이 10걸음보단 10사람이 한 걸음. 우리 어깨를 합계하고 같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웬만한 차이는 그냥 덮어두자. 그러면서 항상 단결만이 살 길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건데? 라고 물어보면 그건 일단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렇지. 그러는 거죠. 얘기를 안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상대편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고 회의를 하며 그 회의라는 것은 항상 모여서 얘기하자는 회의 그 얘기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렇기 때문에 친하더라도 의견이 다르면 그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서로 반대를 할 수 있는. 문화적 차이였죠. 어떻게 보면 매정하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뭐라 그러나 이성적인 논리적인 이런 측면이 강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단순화하는 이제 오류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문화적 차이가 이게 존재한다고 참 인정하기에는 전 씁쓸합니다만 NL 계열의 이 공동체 그룹은 말씀하신 대로 감성적이다. 그런 그리고 이제 PD 계열은 굉장히 이성적이다. 지나칠 정도. 과하게. 근데 그 갭이 일단 크고 또 한쪽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고 한쪽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리버럴리스트들이 집단주의 얘기하면은 되게 이렇게 알레르기가 돋거든요. 발작을 키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적당한 거리는 어디인가 이제 이런 걸 고민하게 되는데. 그 중간 어딘가가 적당한 지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직적인 의사결정에 도달을 해서 내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이 조직을 이끌고 나가려면 어쨌든 이게 투쟁이 발생하는 거니까. 내부에서. 정당한 투쟁인 거죠. 그 과정이 지금 이제 16년 이상 이어져 왔던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자꾸 시스템이 무너져 온 겁니다. 그렇죠. 그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 마음 상하고. 마음 상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런 문화적 흐름에 어떤 변화 양상을 가장 잘 표현한 얘기가 바로 그 고립과 퇴행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퇴행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퇴행이라는 것은
좀 더 좋아지는 못할 망정. 네. 제자리에만 있어도 퇴행이죠. 왜냐? 사회가 발전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쪽 통합진보당 이전에 민주노당 내부에서 퇴행이 발생한 시점은 상당히 빠르죠. 그러니까 분명히 군자산업 약속에서 지하투쟁 시대는 끝내고 네. 대중들에게 가서 대중정당을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문화는 운동권 시절하고 거의 바뀐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에 그렇죠. 진출하기 이전에도 이미 이런 퇴행적 조짐이 있었다. 그렇죠. 그것은 정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근데 제가 받았던 느낌은 그거였습니다. 제가 90년대에 노조 가서 강습. 네, 민중 가수들의 수입원 중에 하나는 노조 노래회 강습이었죠. 그렇죠. 예. 행사를 노조 노래회 강습이었습니다. 예. 그때 우연찮게 똑같은 그러니까 2000년 전후였어요. 똑같은 시기에 두 개의 노래회를 지도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두 노래회의 성향이 다른 거예요. 정치적 성향이. 그래서 흔한 그 두 가지는. 예.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하는데 같은 사건을 가지고 전부 다 다른 얘기를 해요. 그 두 회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것은 노선 싸움이라기보다는 개 싸움에 가까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이 민주노총에서 어떤 투쟁을 해야 돼. 그럼 민주노동당 내에서 어떤 투쟁을 하는데 같이 의견을 모아가면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간다는 보다는 저 팀 애들은 나쁜 새끼들이야. 그리고 이 팀 애들은 또 비민주적이야. 이러면서 쟤들이 지난 총에서 어땠는지 알아. 이러면서. 예? 뭐 이렇게 개싸움한다는 얘기죠. 그건 이제 감정의 골이 아주 깊어진 상황을 보신 거죠. 네. 예. 그런데 그게 최전선에서는 최말단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았죠. 그리고 그 노래회 구성원들을 보면은 주요 간부란 말이죠. 말단 간부일 수도 있겠고 연맹의 주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고급 정보를 갖고 있었던 분들인 거예요. 이분들이 고급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고급스러운 투쟁을 한 게 아니라 개싸움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까발리기식이라든가. 상대를 비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앞날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솔직한 그때 심정은 운동에 정수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운동에 떨거지들이 모여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뭐냐면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훌륭한 선후배 동지들이 거기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시민단체에 있거나 아니면 민주당에 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시점에서 이분들이 자신만이 진보라고 생각을 하고 싸워가는데 상대 정파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타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아직 그때 원내 진입하지 않았던 이 상태에서 전 많이 우려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긴가민가하면서도 잘 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터져버린 게 2008년이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전에 2004년 총선 같은 경우에서는 민주노동당이 대약진을 하죠. 대약진을 하죠. 그래서 요번이 의석수는 제일 많이 잡았었지만 이제 당이 또 갈라졌으니까. 그러니까 합치면은 의석수가 이번이 13명으로 제일 그렇죠. 많지만 2004년 당시에 10명. 그렇죠. 엄청난 10석이라는 상상하기 힘든. 했죠. 그리고 그 지지율 자체도 굉장히 높았고. 그랬죠.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은 진보 그룹이 스스로 쟁취한 지지율이라기보다 어떤 탄핵의 역풍에 의한 탄핵의 역풍이고 가장 선명한 야당을 국민들이 원했고 그렇죠. 민주당에 대해서도 실망했고 열린우리당은 또 이제 쪼개져 나온 당이었고 당시에는 그때 탄핵 때는 구호가 지역구는 우리당, 전국구는 민노당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그 구호가 만들어서 돌아다녔어요. 맞아요. 그래서 당 투표는 민주노동당 당 지지율이 10%에 육박하는 10% 좀 넘었던가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도 기대하지 않았던 노회찬 의원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랬죠. 뭐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약진을 하는 것처럼 그 외적으로 봤을 때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면에서 벌써 이 두 그룹 간에 그 갈등이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점점점 골이 더 깊어져 가고 그 골을 봉합하려는 시도는 무력했고 점점 그 의사결정 구조는 휘둘리기 시작했고 자기 중심을 잃고 여기서 정당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정상적인 그렇죠. 쪽수로 그러니까 상대를 사실 그 내부에는 두 가지 정파가 서로를 같이 가야 될 동반자라고 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타도해야 될 적으로 보고 우리가 잘해서 뭘 먹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제거함으로써 우리 몫을 키우는 뭐 이런 식으로 그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미. 그래서 이때 2004년 이후 이 시점에 이미 2008년의 분당 사건이 예고되고 있었다. 물밑에서는. 그렇군요. 예,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진보 정치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이제 뭐 이번 정부에서는 국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그렇죠. 저는 그걸 대중이라고 하든 과거식으로 이제 우리가 독재 투쟁하던 때처럼 민중이라고 부르든. 그 부분에서 저는 그 용어를 인민이라는 말을 참 쓰고 싶은데. 그 말 참 좋은데. 중복되잖아요. 그 말 쓰면 바로 또 뭐 이적 뭐 고무찬양 이런 거 우리 정홍원 총리께서는 민중도 사회주의적인 용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원래 과거부터 써오던 인민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people이잖아요. 링컨이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할 때. 그 옛날에 저는 이제 백과사전 보면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그렇죠. 인민의 정치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이 시점에서요. 사람 원님께서 올려주신 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핵심부터 얘기해요. 통진당 혹은 NL의 이념과 노선과 가치는 진보 혹은 좌파의 지향점은 아니다. 이것부터 확실히 해놓고 얘기해야죠. 라고 단정을 주셨고 더 핵심을 얘기해 보려면은 계속 NL, PD 얘기하시는데 NL이든 PD든 순서와 방법론의 차이가 있었을 뿐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 최종 목표였던 건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거기서부터 반성을 해야 합니다. 즉 현재 2014년의 진보는 사회주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걸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회주의를 공식적으로 폐기 선언해야 한국 진보가 그 다음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만. 야, 이거 재밌네요. 저는 그 질문에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내일 모레 수요일 저녁에 이 지인들의 모임 세미나에서 그 어떤 강사분이 오셔서 논제를 뭐라고 잡아서 저거 꼭 가봐야지. 그랬냐면 이 마르크스가 죽어야 사회과학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군요. 그 막시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뭐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하든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든 다 그 계보가 이 원류에는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회주의를 폐기해야 진보 정치가 산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전제를 하면 거기선 이제 어떤 고민이냐면 제가 대학 시절만 해도 혹은 뭐 80년대, 90년대 사회에 나와서만 해도 유혈혁명은 이제 안 되잖아. 우리가 선진 정치로 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선배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계량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변절자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혁명의 별 아까 노래 가사에 나왔습니다만 혁명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뭐 레닌 혁명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유럽의 혁명이라든가 뭐 유럽 코뮤니즘도 마찬가지지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유혈 투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는 이제 뭐 가깝게는 베트남 이런 경우에 혁명을 배제하면 계량주의자가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90년대 초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90년대 초까지도 다 그랬죠. 실은 지금 현재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노동당, 뭐 녹색당까지 있다고 봤을 때, 뭐 남들이 봤을 땐 저 똑같은 사람들이 왜 저럴까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노동당이랑 정의당이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노동, 사회주의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의 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그 질문하신 분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답변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진보 좌파 그룹 상당수 거의 대부분 전 99%라고 보는데 그 유혈 폭력 혁명을 기대하는 사람 이제 없고요.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바라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마 그 중에 제일 많은 비율이 사회민주주의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사민주의. 사민주의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민주의로 가는 길조차도 이제는 대중의 무력혁명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정당한 선거를 통한 정치를 통한 그 국가 개혁을 통한 그 집권까지 못하더라도 이제 뭐 연립정부를 구성하면서 장관을 자리를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려고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혁명을 꿈꾸는 사람은 이제 거의 현실 정치는 없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적어도 우리가 이 머리로만 사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살잖아요. 체화하고 체감하면서 사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저 물뚱님 말씀에 100% 동의해요. 99%라 그러셨나요? 저는 한 97.5% 정도. 사실은 지금 그 정의당은 사회민주주의 그런 정강경책이라든가 방향을. 정의당은 이번에 아예 당 명칭을 3인당으로 개정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소수 의견으로 밀리면서 실패했죠. 그랬죠. 그 정의당 내부에서 아마 3인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고. 자, 이제 정리해야 될 때가 왔는데요. 빌리님께서 올려주신 이 문제제기, 물뚱님. 그럼 당시 PD들은 직장 다니는 당원들에게 마르크스와 레닌을 말하고 사회주의를 얘기했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때 민주노동당 내부에 먼저 있던, 그러니까 새로 유입된 NL계열의 분들 말고, 먼저 있던 분들은 실제로 수많은 그 노조원 당원들을 만나서 얘기할 기회도 못 잡았었을 겁니다. 대중적인 접촉조차 어려웠을 겁니다. 대중적인 기반이 그만큼 너무 취약했고, 사람 숫자도 너무 작았고, 대중성은 얻었지만,
민주노동당에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와 거리가 멀어지고 노동자들은 많이 만났습니다만 노동자의 대표성은 더 약해졌죠. 그리고 특히 더 이 PD 그룹들이 네. 현실 노동자들과 갭이 생기면서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은 저분이 질문하신 대로 이 사람들은 가서 직접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계급 투쟁을 통해서 사회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싫어하죠. 무서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더 세력이 줄어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답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가입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밝혀주지 않으셨어요. 대구에서요. 대구 동구에서 내가 빵꾸연님께서 새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대구에서요? 네. 대단하시네요. 상당히 와닿는 아이디시네요. 네, 이런 분도 계세요. 네. 그런데 오늘도 이제 이게 또 그 이석기 의원 내라는 뭐 사건에 대한 판결부터 쭉 또 오다 그렇죠. 보니까 네. 지금 질문이 두 가지로 갈려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사회주의를 폐기해야지 이제 한국 정부 정치가 산다. 이것은 좀 이론적인 논쟁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것이 또 이론의 기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사적인 경험의 기반이 같이 움직여져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내부에 골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대안이 있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합의점도 있고 상식적인 선에서의 야 이건 이렇지 않고 이건 이러하다라는 것에 대한 또 공통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도출해서 저는 미래를 말한다니까 대안을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뭔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다시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뭘 갖고 시작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손 선생님이 당수를 맡으시는 거로 결정하시죠. 아, 네. 이런 썩개를 들으면서 우리가 방송을 마치기엔 너무 억울하긴 합니다만, 예. 자, 일단은 이 특별기획 진보정치 미래를 말하다. 일단 다음 주까지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1991년에 전국연합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2008년에 어떻게 돼서 민주노동당이 분당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고요. 지금 대략 한 2004, 5년까지 왔죠.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노래 준비를 해놨고요.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노래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진지하게 청취해 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